얼마 전 수입된 이 와인들에 대해서 와인샵마다 필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 와인인 클라우디 베이를 성공으로 이끈 와인메이커가 클라우디 베이를 나와서 만든 자신의 와이너리다 라는 내용이에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뉴질랜드 와인 역사의 한 축을 알 수 있고 이 집 와인들의 특성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듯 광고 협찬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와인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인트로에서 밝힌 와이너리가 어떤 집인지 국내 와인 시장을 팔로우업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레이와키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뉴질랜드 와인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왜 이 와인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될까 하는 와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레이와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레이와키가 왜 그렇게 중요한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신세계 와인 국가들 중에서도 뉴질랜드는 역사가 굉장히 짧은 와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질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규모 있는 와인 산업을 가진 나라가 됐을까요? 웬만한 와인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소비뇽 블랑의 성공 때문이겠죠. 생기 있고 폭발적인 관량을 가진 말보로 지역 소비뇽 블랑이 국제시장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계시장의 주목을 뉴질랜드 와인 산업에 가져온 주인공이 바로 클라우디 베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뉴질랜드의 지역적인 와인 스타일이라는 게 거의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뉴질랜드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은 이런 스타일이야 라는 지역적인 전형성을 만든 게 바로 클라우디 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 베이의 역사를 말할 때 중요한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호주 출신의 데이비드 호넨이라는 분이에요. 이 와인과도 관계가 깊은 분입니다. 서호주 마가렌 리버 지역에서 이 케이프 멘텔이라는 와이너리를 설립하고 일찍부터 와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서호주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뉴질랜드에 눈을 돌렸을 때 처음 본 게 바로 말보로 지역이었다고 해요. 아직 인프라가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기 와인을 맛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아직 이름이 없었던 지역인데 잠재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뉴질랜드의 다른 와이너리에서 일하던 와인 메이커를 부른 게 바로 케빈 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둘이 먼저 의기투합을 해서 1985년부터 시작한 와이너리가 바로 클라우디 베이예요. 참고로 클라우디 베이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말보로 지역의 해안가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의 해안가 이름을 따온 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클라우디 베이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이반 서덜랜드라는 이름과 제임스 힐리라는 이름을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클라우디 베이에 있다가 도구 포인트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케빈 주드보다는 클라우디 베이에 늦게 합류한 사람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이 셋이서 다 직장 동료 관계였고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반 서덜랜드랑 제임스 힐리가 먼저 퇴사를 하고 2002년부터 도구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와인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에 케빈 주드도 클라우디 베이를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가 한창이었어요. 미국 다우지수가 8,000대가 뚫린 게 2009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사업을 하기에 되게 안 좋을 때였다고 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케빈 주드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반 서덜랜드랑 제임스 힐리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와이너리에 남는 공간이 좀 있어. 거기를 내줄 테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케빈 주드가 그레이와키라는 독립된 와이너리를 갖고 있지만 일하는 공간은 도그 포인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 소싱도 거의 대부분을 도그 포인트 포도밭에서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그 포인트에 쓰이는 포도랑 그레이와키에 쓰이는 포도는 어느 정도는 같은 부지에서 나오는 포도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디 베이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소유주인 데이비드 호넨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한 명품 브랜드. 그게 어디냐면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입니다. 다들 아시죠? 클라우디 베이가 이때부터 명품 브랜드 그룹에 속한 와이너리가 돼요. 그리고 이 소유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케빈 주드가 클라우디 베이에 있을 때 생긴 거잖아요. 케빈 주드가 이때부터 회사의 방향성과 자신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인터뷰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중 일부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치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 수석 와인메이커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앰베서더 역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케빈 주더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자료에도 살짝 뒤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퇴사할 때 태그웨어 시계라도 줄 줄 알았는데 커피 머신 하나 주더라. 그때부터 나 한 번도 손목시계 찬 적 없음.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년 멤버들이 나가고 명품 브랜드의 산하가 됐으니까 이제 클라우드베이는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못 만들게 됐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에서 총장이 바뀐다고 서울대가 명문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워낙 네임드 와이너리고 돈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류 인재들이 다 몰리는 곳이에요. 제 얘기를 듣고 지금의 클라우드베이는 별로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와이너리예요. 다시 케빈 주드의 와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케빈 주드가 그 클라우드베이를 나와서 2009년에 그레이와키라는 와이너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레이와키는 뉴질랜드에 많이 있는 돌의 이름입니다. 검색하면 잡사암이라고 떠요. 사진으로 보면 되게 자갈처럼 생겼습니다. 입자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다. 그리고 미네랄 풍미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와인 철학은 뭐냐? 자기 입맛에 맞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입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린 뉘앙스 혐오자예요. 인터뷰를 다 찾아보면 와인에서 피망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잔드라든지 하는 그런 그린 뉘앙스를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의 와인 메이킹 지향점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최대한 늦겠다고 포도나무도 잎을 많이 쳐내는 방식으로 캐노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와이너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캐노피 관리에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라는 장르 안에서 포도를 더 잘 익힌 스타일의 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 특성상 그린 뉘앙스가 어쩔 수 없이 있긴 한데 메인에 있지 않고 뒤로 빠져서 적게 있고요. 그보다는 열대과일 캐릭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저는 패션프루트랑 자몽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잘 익고 농축된 느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라는 장르 안에서 강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익은 뉘앙스가 취향이 안 맞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마시는 와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실 때 테이스터보다는 드링커에 더 가깝거든요. 술 자체를 좋아해서 좀 빨리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향의 강도가 강해서 그런지 빨리는 못 먹겠더라고요. 가볍고 싱그러운 소비뇽 블랑이겠거니 하고 접근을 하시면 저처럼 한 병 마시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드링커 분들보다는 테이스터 분들께 더 권하고 싶은 와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걸 찾는 분들께는 이 와인보다도 더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와인입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와인이에요. 대신에 새로워요. 이름이 와일드 소비뇽입니다. 효모를 선별해서 쓰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야생 효모를 쓰는 소비뇽 블랑이에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보통 기계로 수확을 하고 오크통 수성을 안 시키고 젖산 발효도 안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신선하고 가성비가 좋잖아요. 근데 이 와인은 수확 시에 손수확을 포함하고 오크통 수성을 시키고 젖산 발효를 시키고 보다 긴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풍미도 완전히 다르고 가격도 좀 더 비싸요. 앞에 와인이 강렬한 과일향을 갖고 있다면 이 와인은 은은한 과일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특이한 향들이 섞여 있어요. 오크 샤르도네처럼 고소한 향이 있고요. 견과류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입에서의 질감도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크 샤르도네처럼 이렇게 풍만한 느낌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좀 좁은 느낌이에요. 양조 방법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가성비 차원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와인은 아니고요. 다만 새롭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익숙한 말보로 소비뇽 블랑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와인이에요. 클라우드베이 테코코도 그렇고 도고포인트 섹션 94도 그렇고 그리고 이 와인도 그렇고 다 전형적이기보다는 좀 더 대안적인 스타일이고 좀 더 오묘하고 특이한 부분이 많은 와인들이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을 고안해낸 사람들이 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고 동료들이고 친구들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종합을 해보면 클라우드베이랑 도그포인트 그리고 그레야키라는 새 와이너리가 뉴질랜드 와인 산업에서 굉장히 파이오니아적인 위치에 있다.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그 대안적인 스타일을 다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개척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케빈 주드의 와이너리인 그레이와키가 올해부터 수입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알고 이 와인을 드시면 좀 더 풍부한 스토리로 와인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